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 시작하면서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우리 장 오늘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오늘 왜 선방했지? 내일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죠. 오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두 개 뽑아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데일리 이슈 다들 지난 주말 고생하셨습니다. 카카오가 먹통이 돼서 많은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이랬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오늘 굉장히 타격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카카오 그룹주도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 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사실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아무 우리가 그냥 개인 입장에서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실제적으로 영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택시, 카카오 티맵을 이용하신다든지 대리운전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았는데 카카오가 그대 그룹인 건 많이 아실 겁니다. 해외 기업 포함해서 상장사 5개 포함해서 187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주말의 이슈 자체가 대한민국을 좀 마비시켰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관점에서는 파이낸셜 쪽은 좀 많이 빠졌어요. 카카오페이라든지 뱅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하락세를 회복이 못했습니다만은 정작 중심에 있는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이런 기업들은 약간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조금 오늘 도와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와준 있는 것 같고 의외로 조금 특이점은 뭐냐면 약간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섹터들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또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I 업체 삼성 SDS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사실 주말에 다운로드 1위가 네이버 지도하고 라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라인을 운영하는 NHN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많이 크지 않았다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오늘 하루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부도 이제 아예 청와대에서부터 발벗고 나서서 김범수 의장까지 이제 청문회 소환까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사태 수위는 좀 지켜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보상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2012년도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떨어진 신뢰도에 대한 이슈 자체는 계속 카카오 그룹주의 발목을 좀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화제에 이렇게 다 먹통이 되고 복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의아했던 점이에요. 미리 어떻게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지? 이런 생각이요. 맞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는 SK CNC라고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부 그런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걸 엣지 케이스라고 하죠. 특이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일단 대비를 해놓고 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초유의 사태, 일부 서비스는 한 30시간까지도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가치, 저희는 이제 기업 가치를 봐야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먼저 보상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부 애널리스트들 예상을 보면 한 120억에서 200억 원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저 이탈이 얼만큼 나오느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사실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라인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하지만 쉽게 이탈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서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 서비스들이 얼만큼 또 이걸 기회로 좀 치고 나오느냐. 그래서 유저 이탈은 기업 가치 감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규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게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삶에 깊숙이 다 완전히 뿌리 박혀버린 거죠. 네, 약간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공공재란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다면 이게 안 됐을 때 약간 이런 우리 전 국민의 생활이 마비되는 거면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를 앞으로 계속적인 그런 분석 리포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아는 분이 생일이어서 카카오 선물을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런 분도 계셨고 많았어요. 어제 생일이신 분은 되게 억울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 아웃박에서 이제 기프티콘을 받은 걸 쓰려고 했는데 잔뜩 먹었는데 작동이 안 되니까 낭패를 본 우리 MZ 세대들의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MZ 세대들의 움직임을 잘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응이 이미 카카오가 오늘까지의 이런 흐름 때문에 많은 네이버와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데이터 센터, 백업 데이터 센터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변명의 어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빠르게 게임 같은 경우도 유저들이 이동과 또 괜찮은 게임에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대거 저는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오늘 생각보다 적게 빠졌던 이유는 영국 쪽에서 불어난 훈풍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늘 좀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면서 빠지지 않고 반등 나와준 부분이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데. 아, 그게 궁금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식 전체적으로 좀 네네네. 견뎠잖아요. 네네. 빨간불이 조금이라도 올라왔는데 그게 영국발 훈풍이었어요. 영국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주말 사이에 경질 당하고 완전히 빠르게 감세안을 리턴할 줄 알았는데 일부 이제 리턴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잘 올라가던 영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이제 무너졌었거든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돌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덜 빠진 건데 만약에 또 다른 악재가 나오면 오늘 덜 빠진 거 2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웃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사태는 개인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MZ세대에 건들면 안 되는데 좀 충격파가 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가 오늘 마이너스 5.9 뭐 해서 마이너스 6 정도 가까이 떨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이버는 안 빠지면서 올랐죠. 오히려 브레이크 걸리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죠. 네이버가 기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의 분위기 반전 이거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주가만 오늘 이제 시장 이슈적으로 생각보다 덜 빠졌는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뭐 주말에 그 선물하기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톡비즈도 카카오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식당에서 우리가 웨이팅 할 때도 보게 되면 소상공인도 대부분 거의 다 카카오를 이용해요. 가상화폐 업비트도 카카오로 로그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반영이 됐었냐면 오딘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업데이트하면서 매출 1위 올라갔었는데 우리 주말에 오딘의 게임 자체가 이루어지다 않으니까 하룻밤새 바로 이익거리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일단 네이버가 지금 바로 수혜 쪽으로 바로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네이버는 그 메신저 쪽에서는 워낙 동남아 쪽 비중이 많기 때문에 커져가지 못할 것 같은데 카카오만 놓고 보면 앞으로 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 또 그것도 좀 있었어요. 배터리가 폭파했다고 하는데 이 배터리 폭파, 그러니까 화재 원인을 지금 아까 속보 쪽에서는 배터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ESS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제 이것 자체가 또 뭐 어디로 불통이 튈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라 카카오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예측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투자 의견을 세우라면 생각보다 이 여파가 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투자해 놓은 게 네이버 카카오라 이 부분이 참 답답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둘 다 갖고 계시거나 뭐 하나를 갖고 계시다, 만약 카카오를 갖고 계시다면 어차피 주가는 고점에서 둘 다 많이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고점에서 카카오가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은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비싸고 이런 이슈를 좀 피해가고 싶으시면 만약에 이게 옮기면 네이버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사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같이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같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걱정이 되시면 옮기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한 52주 보면 지금도 보입니다만 마이너스 거의 60%씩 빠져 있으니까 옮겼다도 이거나 저거나 크게 손해 보는 건 아니다. 그쵸, 근데 마음은 먼저 가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보통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다들 빠져 있는 시장에서 새롭게 주도주로 부각 가능성이 있는 섹터가 아직 나야라고는 나오지 않았으나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과감하게 결자 해지를 해서 포트 이동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한 귀로 흘릴 수 있지만 물론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신라젠 사태를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바이오 섹터 201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 이런 과정이 나올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과정이었는데 주가의 거품이 빠져내려갈 때 항상 그렇게 역풍이 많이 붑니다. 카카오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관리 종목 지정돼가지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증안 펀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안 펀드 얘기 저희가 한 게 제법 된 것 같은데 한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네, 뭐 정부 당국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치수도 어느 정도 사실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지금 100포인트라는 포인트도 좀 나왔었고 일각에서는 이제 2020년대 코로나 때 형성했던 자금보다 좀 많다고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사실 뭐 1990년대에 한 번 있었고요. 4조 8천억 정도. 그리고 가장 근래에는 이제 2008년도에 5천억 정도였는데 이번 이야기는 10조 원 전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직접 정한펀드 관련 매니저분과 좀 확인해 본 결과 예년보다 조금 각 금융지주사한테 할당 받은 게 조금 작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한펀드라는 것 자체는 정시 안정기금 펀드잖아요. 네. 그럼 그 펀드도 결국에는 수익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최대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자사주 매입하는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사질 않습니다. 만약 네. A 운용사나 A 금융지주에 1조가 배칭이 되고 거기서 또 이 여타 이제 세아 이제 자산 운용사 쪽으로 오더가 들어가게 되면 담당 매니저는 실제적으로 이거 단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 이제 지수 마디를 기준으로 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200개 패시브 전 종목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정한 펀드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물론 과거 데이터만 놓고 보면 정한대 펀드가 들어오고 나서 시장이 오르긴 올랐어요. 네. 근데 그때 조금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한 펀드의 유입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어떤 칼날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정한 펀드 들어오면 외국인 이거 완전 놀이터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이 네. 자료가 좀 나오는데 실제로 펀드가 유입되고 나면 뭐 시장 자체는 올라요. 네. 오르긴 오르는데 이게 이제 장이 받쳐준 거지 네. 펀드 때문에 올랐다 그리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조 정도의 규모가 투입이 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도 투입 시기나 이거 투입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더불어서 채권 펀드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건 규모가 더 돼요? 20조 얘기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체한 펀드라고 네, 하던데 네. 뭐 이게 한도가 이제 20조라는 거고요. 네. 이게 그때 이제 그 자금을 모아서 집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 3조 규모로 이렇게 모집이 된 걸로 네. 지금 한 1조 6천억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게 그거고 한도는 20조까지 이제 네. 그거를 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증한 펀드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네. 사실 이 우리나라 경제 돌아가는 거에서는 체한 펀드가 더 중요할 네.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채 그리고 약간 이제 단기 ABCP 이런 것들이 뭐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단기 자금이 경색이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자금이 돌지 않으면 여러분 주식이 빠지는 거랑은 다른 문제가 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자금을 돌리지 못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로 이제 불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가 좀 파국으로 가는 걸 막는 데는 더 필요한 거라서 네. 뭐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좋은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순위 보면은 채권 안정 펀드가 우선이네요. 증시 안정 펀드보다. 그렇게 저는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저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채권 주식에 먼저 돈이 들어와야 관심이 된다. 없고요. 네. 일단 빠져 있는 주가부터 좀 살리자. 네. 그래놓고 우리가 논의를 하자라는. 근데 이게 살아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를 보면은요. 네. 2003년 1월달에 한 번, 2008년 11월에 한 번,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예요. 네. 팬데믹 때는 10조 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때 집행이 안 됐다면서요. V자로 그러니까 집행이 하겠다는 뉘앙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점부터 반등이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토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써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쓴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이 없고 이정 정부도 준비를 해놨던 자금이기 때문에 네. 엔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오케이 하자 하고. 근데 안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 안 한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도를 잃고 있는 부분이 시장 논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강성주주분들도 아마 속이 애가 타실 텐데 일단은 정부가 좀 강단 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진행이 되게 되면 채권이든 뭐든 간에 주식에게 도움은 된다. 네. 빨리 투입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증안 펀드가 뿌려지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공매도 금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만약에 증안 펀드 10조가 뿌려졌는데 공매도가 계속되면 네. 외국인들 놀이터에 뒷돈 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빌공짜를 씁니다만은 네.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수익 실현할 때는 다시 메꿔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주식이 이렇게 내가 밑으로 베팅한 이 주식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많이 내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밑에다 나중에 받쳐주는 물량이 많으면 충분히 매도를 때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그 너무 많이 개입 없이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대사하는 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사주 매입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할 때 자사주 매입에 공시하게 되면 주가가 선순환을 작용하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자사주 매입 공시하면서 이 업틱률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한펀드도 마찬가지. 정한펀드는 좀 다르겠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흐름인데 밑에다 받쳐주니까 때리는 세력은 마음 놓고 많은 물량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인데 실내로 최근에 그 일중 공매도 거래 대금이 대략 6천억 정도가 돼요. 네. 이게 지금 연간으로 보니까 작년 한 96조 대비해서 벌써 100조를 넘었거든요. 올해만 100조래요. 올해 벌써 100조예요. 네. 8월 달에만 해도 아마 4천억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매도가 이렇게 비중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무슨 네. 정한펀드 지금 자꾸 그러느냐. 공매도 한시적 제한이라도 좀 해라. 우리가 뭐 네. 무기한까지는 원하지 않겠다. 지금 코로나 때처럼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채권 지수 와치리스트에 들어갔죠. 네. 관찰 선거에 들어가고 네. 최근에 정부의 프로를 놓고 보면 얼마 전에 정한펀드 이야기와 함께 딱 나온 게 뭐냐면 네. 외국인 채권 비과세 허용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딱 그거 보고 일단은 지금은 뭐 공매도 이슈는 지금 검토를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빌미로 한 뭐 채권 시장의 안정에 조금 더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CPI 발표한 다음에 미국 장이 급상승했잖아요. 이것도 공매도의 영향이라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미국이 아주 네. 급반등을 했고 네. 금요일 날 또 급하게 빠졌잖아요. 많이 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상승의 원인을 그러니까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공매도를 쳤던 그 물량을 다시 되사면서 네. 환매수하면서 올라간 물량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다가요.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풋옵션 베팅이 사상 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빠질 거에 대한 베팅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익이 엄청 나 있는 거죠. 그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다시 오를 것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이익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네. 하루라도 빨리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환매수가 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고 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공매도는 결국 다시 사야 되니까 네. 그럼 냅둬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로 그 수렴하는 게 맞지만 단기적인 거는 수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네. 근데 공매도가 지금 일 거래량이 한 10%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다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실종돼 있는데 팔고자 하는 물량만 있는 거죠. 아무리 업팅룰로 걸어놓는다고 해도 이게 점점 호가가 내려오면서 주가를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반대 매매를 건드리는 거예요. 담보 부족을 자꾸 건드리고 반대 매매를 건드리면서 주가를 급락시키면 그들은 아주 손쉽게 밑에서 환매수를 네. 해서 먹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 통하기 때문에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증한 펀드가 가동이 되면 이 정말 얇은 수급에서 매수세만 받쳐줘도 이게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반대 매매를 건드릴 정도의 과도한 변동성 하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 둘 다 빨리 가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짧은 소견에 그러면 순서로 친다면 돈이 좀 돌아야 되니까 채권 안정 펀드 20조 풀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하고 한시적으로라도 네. 그 다음에 증한 펀드 풀고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베리 나이스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벌써 제가 이게 오랜만에 지금 출연한 건데 네. 그때 안건 그대로예요. 네. 아직도 변화가 없고.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자꾸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고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더 빠져서 그래. 이게 진짜 피바람이 불어야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네. 굉장히 걱정도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알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모두 하방 베팅이 나왔을 때 대중의 90% 기관 투자 플러스 모든 자금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가 순간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거를 역으로 뒤집어 버렸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같이 쇼커버링이 진행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나리오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게 순간적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자기도 공매도를 더 치지 못하고 스탑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대차거래 잔고 갚아나가는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공매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영에 수렴을 해요. 이론은 그렇죠. 그런데 꼭 그들이 원할 때는 시장에 개인들이 할 수 없는 행위를 이용해서 그걸 수익으로 쟁취하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열이 받는 거죠. 또 얘기하니 갑자기 또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투자할 돈 30조는 있긴 있겠죠. 그게 전에부터 얘기하고 계속 안 푸니까 제가 보니까 한 군데 부러져야 할 것 같아요. 불어줘야 한다. 뭐 약간 우스갯소리하는데 네. 과거 공매도 자금 금지됐을 때 딱 사건을 보니까 2008년도 네. 리만이라는 금융회사가 아하. 무너졌습니다.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예. 유럽 남유 피거 국가들 난리 났던 거죠. 예. 그리고 2020년 예. 팬데믹 이것도 이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실 이제 재앙이 온 거죠. 근데 지금 2022년은 금융당국의 판단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네. 그러니까 약간 말하면 이제 너무 극한 표현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 하나 부르셔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금융회사의 사건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그걸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는 안 하겠다는 거. 한 번 더 뭐 만약에 세게 좀 글로벌이 전체로 무너질 때. 네. 왜냐면 우리만 약간 지금도 왜냐면 미국도 약하고 우리도 약하고 다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쉽게 이 카드를 꺼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약간 여담 라이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겁나는 게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부러지는 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설마요. 그러면 그때 집어넣겠다는 거면 저희는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게 인위적으로 자산 가격을 꺼트린다. 그래서 밑에서 잡는다. 공공기업의 자산들을 헐값에 내놓고 있다. 누굴 위한 행위인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우리는 해봐야 되고요. 아까 앞서서 뭐 뭔가 하나 부러져야 된다라는 그게 시장에 계속 내재되어 있는 좀 뭔가 모를 자꾸 불안 심리들은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 여기서 더 뭐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겁나네.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어쨌든 전략을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영국을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네덜란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LDI라고 하는 그 부채 연계 투자가 전 세계 연기금들이 다 쓰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펀드로 받쳐놨는데 뭐 영국에 진짜 터져가지고 글로벌이 다 같이 뭐 5% 10% 또 폭락이 나오면 그거는 증권펀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글로벌의 그런 사실 진짜로 그 영국의 그 연기금이 진짜 약간 두 손을 드는 마진콜을 당하는 순간이 올 뻔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진짜 올 뻔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국민연금이라고 LDI 안 했겠어요. 근데 비중이 작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로벌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고 있다고 그 저는 찬스를 보고 있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쇼커버 종목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공매도 대차 잔고 많은 대형주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아까 작가님이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뭐 LG이노텍, OCI, S1, 뭐 한전기술, GS건설 이런 것들 한번 꼽아 주셨더라고요. SK케미칼, DLGK. 이 중에서 더 꼽아주셔야죠. 딱 두 개 추려주시면 좋죠. 요 그래 요 많아. 네.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도 뭐 에코프로비엠, LNF, 뭐 JYP 엔터, 알테오젠 이런 것들 꼽아 주셨는데요. 일단 그 쇼커버가 이 종목들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서 그게 더 맞다고 봐요. 뭐 반도체나 최근 보면은 외국인 수급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심지어 그 공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증권 펀드까지 붙어주는 그런 종목이면은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아니면은 좀 살려고 보는 종목에 그런 공매도 비중 확인하시는 것도 좀 그런 단기적인 쇼커버 전략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한 얘기, 그리고 증안펀드 공매도 관련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매크로 경제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승 곡선 계속 그리고 있고 이창용 총재는 얼마 전에 통화 스와프에 완전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오늘도 사실 시장이 2,200포인트를 회복을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조금 강하고 뭐 하이닉스도 강한데 환율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네. 왜 환율이 안 꺾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지금 달러 베이스보다는 중국 위안화 베이스에도 연동이 좀 큽니다. 지금 상관계수가 0.97 정도로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또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와의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촉각은 오히려 영국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네. 있는데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도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다 우리 총재님들 다 포함 대부분 뭐 경제학자 출신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학구적으로 놓고 봤을 땐 똑같은 거예요. 이 통화 수합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중국하고 유럽 쪽은 어느 정도 좀 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도 큰 대세를 이탈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미국과 통화 수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킹 달러가 유지되고 금리 인상 계속되게 되게 되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무리하게 지금 통화 수합을 진행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글로벌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1997년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올 때처럼 이머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네. 달러 빼고 나면 다 약하니까 일단 그 추이를 지켜보자. 그런 뉘앙스 때문에 여전히 정부 당국에서는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계속 좀 잔을 재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달러 초강세로 가뜩이나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인데 지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한 달 반 동안 총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1조 가까운 돈을 달러 방어하는 데 쓰고 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외환 보유고나 뭐 특히 뭐 일본도 많이 쓰고 네. 있고 중국도 쓰고 있는데 건드리는 수준은 아니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외환 보유고를 자꾸 써내려 가면 네. 그때는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달러가 부족해서 환율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도 이런 것들 좀 이어지는지 추이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또 통화 스와프 얘기를 하면 상시 통화 수입 맺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뭐 영국, EU, 캐나다, 뭐 일본까지 해서요. 뭐 그쪽 환율 보면 통화 수합 한다고 해서 네. 지금 방어된 환율은 아니라서 일단 지금의 원인은 물론 다른 그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가 바보기도 하지만 네. 미국이 홀로 너무 경기가 버티고 있고 금리를 세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미국이 높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결국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연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강도를 좀 낮춰주는 거 이거밖에 해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뭐 중국 빼고입니다만은 71조나 퍼부어도 강달러 막을 수가 없고 통화 스와프도 뭐 그렇게 뾰족한 대책이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법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통을 수반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를 막고 환율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또 통화 스와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거부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한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고 싶지만 거부를 당했고요. 두 번째는 공급가 금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공급을 오히려 확 늘려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경기 때문에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실업률이 치고 가야죠. 근데 이 계산이 지금 이 행로 자체가 연준의 계산하에 타박타박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물론 실업률이 3.7을 예상했다가 3.5가 나왔지만 지금 경로상 6% 돌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미 고용지표도 흔들리고 있고요. 뭐 한두 달 혹은 분기가 지난다라면 고용지표 4% 돌파됩니다. 실업률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는 연준 스탠스가 확 피봇을 하면서 금리 인하로 가지는 않겠지만 좀 스탠스를 누르면서 천천히 간다. 그때 아마 브레이크가 걸릴 거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정말 왜 영국이 파국으로 가려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세안을 철회해서 파운드화 가치를 막아줘야죠. 네. 지금 전 세계 국가와 동일하게 금리 인상을 막 미국처럼 따라가서 해줘야만이 강달러를 막아낼 수 있는데 각국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운드화의 위기는 감세안 철회하고 그다음에 어떤 금리 인상을 통한 방어를 해줘야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어떤 강세를 보여주면서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환율이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에서 턴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환율이 약간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그 매크로 환경을 보면 각국의 경제 환경이 이렇게 취약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고요.
자, 이제 서양에서 동양으로 옵니다. 중국 전당대회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중국이 뭐 지난 5월 달도 진행을 했었고 네. 오늘도 사실 애플 생산이 있는 장저우시를 확진자 때문에 핵산 검사 때문에 바로 중단했습니다. 네. 중단했는데 중국이 이제 16일부터 중국 제20차 당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외신 보도에서도 딱 할 때 제로 코로나 정책, 중국말로 퉁다이칭링이라고 하는데 그거죠. 우리 이렇게 봐라. 우리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봉쇄를 했더니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도 좋고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것을 내외 신계제에 한번 천명을 했어요. 네. 천명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이 부분을 조금 계속 강조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과연 화장실에 나와서도 똑같은 말을 고소할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중국의 지금 20차 당대회는 이번 주로 이제 막을 내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오고 나면 중국도 직접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국에 제가 조금 본 게 분명 제로나 코로나 정책을 명분적으로 유진하겠지만은 상반기만큼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오늘 뭘 했냐면 MLF 금리를 동결하면서 오히려 98조 원의 위안화를 풀어버렸습니다. 네. 그럼 결정적으로 중국도 지금 이번 주에 뭐 GDP도 발표되겠습니다만은 이 당대 이후에는 일정 부분 제로 코로나는 유지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강도 자체는 조금 조절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지금 풀면 뭐 하냐고요. 봉쇄를 해놨으니까 돈 쓸 사람들이 계속 집에만 있어서 은행에 뭐 예금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럼 돈을 쓰게 하려면 봉쇄를 풀어줘야 될 텐데 하도 봉쇄가 안 풀리니까 중국 국민들도 화가 나가지고 시진핑 물러나라고 현수막 걸었다가 또 봉변을 당하고 뭐 이랬다고 들었거든요. 단신도로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베이징 시내 이제 육교 같은 데다 걸었던 걸 뭐 바로 뭐 철거했는데 네. 어쨌든 당연히 그 민심은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물론 네. 이제 물러나라 이런 거는 정말 아직은 소수 의견이긴 하겠지만 통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다 부작용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제로 코로나를 바로 바꿀 수 없는 게 3년임 되자마자 바꾸면 3년임을 위한 제로 코로나였다는 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네. 바로 못 바꾸는 거는 맞죠. 네. 거기다가 또 최근에 이제 당대회에서 연설하는 거 보면 뭐 대만 통일을 다시 강조를 했고요. 글쎄 말이에요. 무력 사용 의지를 밝혔죠. 그리고 공동부유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공동부유가 뭡니까? 이건 공산주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중국식 자본주의가 이제 퇴색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또 당연히 중국 주식시장이 또 좋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시진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도강 양회를 접고 미국과 대등하게 가려고 네. 약간 이제 갈등, 대립으로 가는 첫 번째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된 거고요. 물론 그만큼 크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것도 다 엮여 있는 거고요. 영구 집권을 물론 영구 집권 할지 뭐 5년만 할지 10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반대파가 얼마나 아직도 많겠습니까? 그렇죠. 민심뿐만 아니라 네. 원로들도 반대를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약간 숙청 작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오는 사회 갈등 그리고 물러났을 때 과연 반대쪽에서 가만 놔둘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또 전국 불안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중국은 어쨌든 3연임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과 새로운 중국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강한 중국, 통일 중국, 공동부유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개혁 개방 얘기가 또 안 나오고요. 리커창인가요? 어디 가서 개혁 개방 얘기했는데 그게 중국 언론에 실어지지도 않고 뭐 이랬다고 그래서. 네, 지금 왜냐면 네.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미국과 대립각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외적인 부분도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 선거란 말이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시진핑, 우리 찐핑 형은 트럼프와도 이런 대립각을 세웠고 트럼프는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이라는 말씀에서 우리 굉장히 시장을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중간 선거 끝나자마자 어떤 행위를 했냐면 브라질에서 둘이 만납니다. 네. 그리고 화해를 하죠. 네. 근데 이번에 11월 8일까지는 바이든도 바이든 나름대로 지지율을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시진핑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1월 8일이 끝나면 11월 15일부터 G20이 있어요. 네. 지금 푸틴이 벌써 말을 원화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하. 그 G20가 중간 선거 끝나고 시진핑과 푸틴과 바이든의 화해 모드가 진행되는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시장의 폭등 장세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11월 15일 G20 즈음에서 그죠? 그 우리 대통령도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죠? 우리 사담으로 네. 이제 우리가 미팅하다가 나눴지만 이제 근데 얼마나 뭐 길게 만나겠습니까? 근데 네. G20에 다 모이는 정상 국가인데
얼마나 오래 만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사우디의 빈살만과 우리나라는 주인공에서 약간 배제가 된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의 이슈가 더 부각이 될 거고 바이든과 푸틴의 어떤 뉘앙스가 나올지 시진핑과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중국 전당대회에서의 얘기 네. 그리고 시진핑의 동향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경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총석이 한 명을 뽑고요. 뭐 당연히 시진핑이겠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밑에 이제 정치국 사무위원 7명을 뽑는데 여기에는 이제 리커창 총리처럼 총리라든지 이렇게 다 뽑게 되는데 국무원 총리죠. 근데 아마 과연 리커창이 이제 누구와 이제 총리가 바뀌는지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약간 두의 어떤 그 파벌이라 그럴까요? 파벌이 좀 다르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그거 리커창은 개혁 개방이라니까. 네, 그렇죠. 그거와 이제 시진핑과는 이제 중국도 이제 보게 돼 무슨 뭐 태자당입니까? 네, 그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혈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이정민 대표님께 말씀하신 대로 은근히 저도 이게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의가 딱 이틀 열리거든요. 네. 이틀 열리기 때문에 이틀 동안 어떤 큰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바이든의 그 중간 선거 이후에 중국의 변화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똑같습니다. 내가 세 번째 연임을 하는데 당연히 세게 나가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제로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대만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뭐 모든 프레임 자체는 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같은 경우도 아마 또 다음 달 10월 우리가 보면 희망 고문이 되긴 되는데 네. 그 희망 고문의 그래도 빅 이벤트는 남아 있다는 것이 또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히든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우리 한국 증시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오늘 그래도 선방해서 잘 버텨줬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좀 가는 신호일 수 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네. 이게 그냥 기대해서 끝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은 초변동성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등 급락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자칫 막 급등 나올 때 쫓아가시다 물릴 수 있고 네. 이렇게 막 급락해서 손절했는데 뭐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 보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국제 정세가 모든 걸 좌우하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영국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그 영국의 신임 헌트 그 재무장관이 네. 발표하는 재정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환율 변동, 네. 그러면서 미국 시장 다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당분간 지금은 뭔가 새로운 위기가 자꾸 터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면서 해법은 딱 그거예요. 금리를 더 이상 세게 못 올리면 되는데 뭐 금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 좀 높게 나오니까 이거 자이언트 스텝 2번 더해서 연말에 미국 그 페드 금리 4.5까지 나와 버린다 하면서 급락 나온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휘둘리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은 좀 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장세가 돼버렸는데 네.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뭐 더 간다 시장이 밀린다의 의미는 저에게는 이제 없어요. 여기는 저점 영역이 맞고요. 이들이 현명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털어먹은 패턴으로 털어먹으면서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모든 악재가 다 나와서 더 이상 뭐 부정적인 이슈가 없을 법한 섹터들을 바닥권에서 그냥 싸게 사는 겁니다. 네. 우리 서민처럼 뭐 돈이 궁한 것도 아니고 큰 자금력으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대한 어떤 포지션 게임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날라들어오는 악재가 분명히 막 내려오는데도 하이닉스 반등하는 거 보세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올라가잖아요. 역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신호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무너지지 않은 종목군들과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반도체가 같이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미리 올라가 있는 종목은 좀 쉬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틈바구니를 낙폭과대 대형주들 섹터가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금요일과 오늘도 위메이드 맥스 같은 기업들이 단 두 방으로 이전에 무너졌던 시점까지 되돌아가는 파동을 봤는데, 이걸 뜻하는 바가 뭐냐면 한 방울의 물방울만이 필요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 공매도 포지션 청산시키면서 쇼커버링이 언제든지 진행이 될 수 있고,
거래 없이 밀렸던 우리나라 중소 섹터들 그러나 밸류에이션 대비 PER이 6배, 5배 굴러다니는 훌륭한 종목군들을 사둔다라면 반드시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 이미 그런 주식을 사서 물려 계시다라면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시자.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1942년 이후로 20번이 있었어요. 중간선거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후에 1년 내내. 그래서 저는 희망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고 지금 뭐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한 방울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오늘 표현을 못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하는 지수가 있어요. 금융 불균형 지수라고 하는데 부동산이 있고 채권이 있고 주식이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지수고 100이 끝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100입니다. 채권이 61, 주식이 52예요. 제일 저평가는 주식시장이라는 얘기죠. 아, 그래요? 우린 먼저 얻어맞았고 부동산은 이제 조정기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식에 더 희망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당당하게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말씀도 그렇고 외인들이 이달 들어서 1조 5천억을 순매수했는데 순매수의 90%를 삼전하고 SK 하이닉스에 맞아요. 담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수가 한번 쭉 갈 때, 네. 그러니까 외인들이 들어와야 우리 지수는 가잖아요. 네. 그러면 역시 이런 대형 주식을 담아놔야 우리 개인들도 좀 승산이 있겠나. 근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증권펀드가 투입이 되면 전체를 안 간다. 지금 이런 종목으로 들어갈 공산이 매우 그렇지, 높고 우리가 아는 거, 익히 아는 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네. 큰 기업으로 위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네.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면서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 네. 이런데도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걸 보면 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하거든요. 어떻게 사냐 하면 지금 1조 5천억을 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3천억을 넘지 않아요. 아. 딱 2천억 정도만 삽니다. 2천억 정도만 사고 1조 5천억 중에서 90% 정도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근데 그게 이제 절대 금액은 삼성전자가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한 7, 오늘 좀 많이 사더라고요. 1,400을 샀으니까 삼성전자가 대략 1조 5천억 중에서 8천억 정도를 샀고 네. 하이닉스를 거의 7천억 정도를 샀는데 이거는 반도체 업황을 보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업황을 보고 샀다는 말은 약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사실은 주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긴 해요. 네. 그러면 마이크론의 감산 이슈 이후에 어느 정도 반도체 디램 업체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볼 수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반도체 업황이 언제 돌아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10조 8천억 원의 3분기 잠정치를 발표했거든요. 네. 이거 낮게 나온 거잖아요. 14조 하다가 떨어진 네, 거고. 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5조 원대 겨우 턱걸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또 4분기는 실적이 나쁠 겁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뭐 이번 주 넷플릭스, 미국도 넷플릭스 또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 테크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어떤 나쁘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많이 주가가 빠지면서 네.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지금은 앞으로 뭐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이미 주가가 쇼크가 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어닝 쇼크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후가 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약간 좀 이제 겨울을 겨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다른 데는 감산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삼전은 감산한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돌직구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산을 안 한다고 했지만 네. 감산을 할 겁니다. 할 그러니까 거라고요? 이제 굉장히 예술적으로 감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9월 29일 날 밤이었어요. 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때 제가 2주 전에 제가 이지원 아나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투자 축소 얘기를 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 외국인이 언제부터 사셨는지 보시면요.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내리사고 있어요. 딱 그날부터. 예. 우리는 9월 30일 새벽이잖아요. 예. 그날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 먼저 그 얘기를 했죠. 투자 축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공정 개선만 해도 13%가 늘어났는데 내년에 8% 늘어난다고 한 네. 얘기는 네. 실질적인 감산이고 그리고 키옥시아가 낸드 플래시에서 네. 아예 웨이퍼 투입을 30% 줄인다고 했습니다. 걔네는 지금 뭐 재고가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네. 실적은요. 삼성전자가 4분기 더 나쁘고 내년 초 더 나빠요. 네. 하이닉스 내년도 초에 적자 전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냐?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6개월에서 9개월 업황을 선회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닝 쇼크에 대한 주가 반영은 6개월 전으로 보면 삼성전자 6만 원 후반이고요. 하이닉스 11만 원이에요. 더 나빠질 게 예상됐으니까 미리 더 나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사실 이게
바닥이 내년 초면은 이미 바닥이 지금 4분기, 3, 4분기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감산을 하고 삼성전자도 말로는 안 한다고 해도 무슨 약간 공정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 뭐 청소한다고 이러면서 라인을 뭐 하여튼 가동률을 줄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캐펙스 컷, 투자 축소에 대한 게 반도체 실적 저점을 땡겨와 준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계속 나빠져요. 그렇다 그러면 6개월, 9개월 뒤를 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저점이 빨리 오겠구나 해서 입도 선매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선 반영되고 있다. 가장 이미 나쁜 거를 이미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까지 나쁜 네.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캐펙스 컬 랠리, 투자 축소 랠리는 굉장히 좀 상당 부분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겨울에 접어들면서 삼전뿐이 아니고 각 기업들 어닝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을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실적이 뭐 다들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환율 효과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네. 쪽은 현대기아가 맞고요. 맞는데 이제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IRA를 사실은 뭔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낼 줄 알았는데 전혀 약발도 없었고 우리가 기대 이하의 결과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었어요. 밀리고 있었는데 시장이 빠지니까 더 밀려버린 거죠. 네. 그러나 저는 여기서부터는 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우리 장희성 지점장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다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네. 만약에 IRA가 더 안 좋게 반영이 될 것 같았으면 전저점 다 붕괴해가지고 완전 쓰나미처럼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없었고 앞으로 저는 부정보다는 좀 기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다는 거 마법의 단어라고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선반영이 된 만큼 주가가 충분히 빠져 있다라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또 방증이 또 나온 게 뭐냐면 반도체 소켓 종목인 ISC가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80% 증가했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꽂혀버렸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안 빠졌거든요. 네. 그동안 안 빠졌던 종목이 후실적을 내놔도 빠져버리는 거고 바닥권에서는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들은 정확하게 우리 대중심리를 역행해서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2차 전지의 맏형꼴인 LG 엔솔도 뭐 기대해 볼 만한 실적이라고요? 네, LG엔솔도 잠정 발표를 했죠. 네. 3분기 5천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네. 110조 정도 하니까 우리가 말한 밸류로 치게 되면 뭐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건 이제 LG엔솔은 왜 이렇게 실적 발표에 호의적이냐고 묻는다면 이젠 아직 본격적으로 미국 양산이 안 들어간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가장 실질적인 수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높은 퀄리티를 좀 쳐주는데 저는 아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많은 기업들이 3분기, 4분기의 실적을 오히려 낮춰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그게 법인세가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기업들이 실적이 대기업들이 3분기, 4분기는 통상적으로 실적을 많이 내립니다. 네. 뭐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든지 충당금을 쌓게.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현대기아가 지금 실적 발표 좋게 나와도 의도적으로 별로 반응 안 할 것 같아요. 2분기만큼. 왜 그러냐면 4분기에 현대기아가 뭐 의도적이든 자의적이든 오히려 실적을 나쁘게 나타낼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주 시작이 됐으니까 주간 증시 일정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내일 중국 3분기 GDP 네. 발표가 되는데요. 뭐 안 좋게 나올 거예요. 3%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5.5%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9월 산업 생산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어쨌든 CPI는 나왔는데 유로존, 영국 이런 곳에 유럽 지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19일 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공개돼서 또 네. 페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경제 데이터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22일 날 폐막을 하는데요. 네. 22일 날은 어떤 게 결정이 되냐면 한 200여 명의 중앙위원회 이제 그 위원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네. 거기서 빠지는 사람은 은퇴인 거예요. 그래서 리커창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를 22일 날 보실 수 있고 야. 그러면 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중전회라 하거든요. 그게 23일 날 일중전회가 열립니다. 야. 일요일이겠죠. 그럼 그때
2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정치국 위원 네. 그중에서도 7명의 상무위원이 발표되면서 4월 1일부터 7일까지가 발표되기 때문에 총리가 누가 되는지 왕양이 되느냐 후추나가 되느냐 이게 약간 이번 공청단파에서 나오느냐 이거를 23일 날 아실 수 있다. 이번 주는 중국을 또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주말입니다. 토요일, 당장 일요일. 내일 있을 중국 3분기 GDP부터 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힘들게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주마는 내일은요 새로운 장소에서 오픈 스튜디오로 특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